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것은 한국에서 온다. 2. 장갑차 100대. 최근 저가 공세를 무기로 한국이 꽉 잡고 있던 디스플레이 시장을 탐내던 중국이 얼마 전부터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되자 중국 업계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던 한국을 드디어 중국이 꺾었다며 앞으로 디스플레이 말고도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을 이길 수 있는 밑바탕이 생겼다며 자신감이 가득 찬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의 스마트폰과 경쟁하면서 막대한 판매량을 자랑하는 미국의 아이폰에 수천만 대의 디스플레이 패널 납품을 성공하면서 앞으로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의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으나 최근 중국 내 1위 업체의 설계 결함으로 인한 공정 변화로 애플이 중국과의 계약을 파기하면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계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물량을 떠안게 된 한국의 삼성과 LG는 반사이익을 얻게 된 가운데 뜬금없이 일본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그중에서도 LCD 시장에서 한국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측에선 앞으로 LCD 패널의 생산과 연구개발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그동안 한국의 첨단 산업과 성장 궤도를 같이 해온 LCD 산업이 저무는데 큰 아쉬움이 남는 상황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디스플레이의 절대 강자로 불리던 한국의 LCD 산업이 이렇게 몰락한 이유는 중국산 디스플레이의 저가 공세와 수년 전부터 반복된 한국산 기술 탈취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LCD 산업은 초창기엔 일본의 견제를 받았지만 기술력과 품질로 일본의 디스플레이를 압도하고 TV 시장에서 압도적인 품질을 보여주는 등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지만 아쉽게도 6월을 마지막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선 하나 남은 LCD 생산 라인마저 가동을 중단하며 한국의 LCD 사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LCD와는 다르게 한국 기업들은 이런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낙점한 OLED를 연구 개발하며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과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낮은 LCD는 중국처럼 물량 공세가 가능하지만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OLED는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 현재 글로벌 OLED 시장의 점유율은 한국이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의 독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산업계에서도 OLED는 모든 면에서 LCD와 비교가 안 된다며 시간이 갈수록 LCD 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그 자리를 OLED가 전부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게 LCD 자리를 내줬음에도 한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 80%의 OLED 기술력으로 기술 선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중국이 저가형 LCD 시장을 장악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OLED 연구개발을 진행해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전세계 매출과 영업이익 1위를 달성한 BOE는 지난 10년 동안 6조 원에 달하는 중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LCD 디스플레이 패널의 원가는 한국 업체들보다 30% 내지 40%가량 저렴하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LCD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OLED에 진출하며 그동안 한국의 삼성과 LG가 독점하고 있던 아이폰에 탑재되는 OLED 디스플레이에 중국제 BOE 디스플레이 패널이 납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경 BOE는 아이폰 12 디스플레이의 교체품 공급사로 채택되었고 2021년엔 더욱더 깊숙이 진출해 매우 소량이지만 아이폰 13의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했습니다. 이어서 올해는 아이폰 14의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삼성과 LG가 나눠먹기 하던 애플의 디스플레이 공급망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과거엔 기술력이 부족해 애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7전8기로 도전한 결과 중국산 OLED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며 한국 업체들을 제치고 진정한 세계 1위로 거듭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계약대로라면 BOE는 올해 애플의 OLED 패널 5천만 장을 납품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지난해부터 OLED
제조시설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5년치 영업이익금에 해당하는 6조 원을 들여 새로운 OLED 공장을 신설하고 라인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이번 투자에도 역시나 중국 정부의 조단위 지원금과 중국은행의 특별대출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최근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플이 BOE의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을 전면 취소하며 수천만 대에 달하는 물량을 삼성과 LG에게 몰아주기로 결정했다는 상황입니다. 애플 측은 중국 BOE가 아이폰 13에 탑재되는 패널의 설계를 임의대로 수정한 것을 두고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삼성이나 LG보다 기술력이 낮은 BOE는 양품 비율 즉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폰 13에 탑재되는 방막 트랜지스터의 회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BOE 측에선 지금 당장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설계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안정성 테스트와 다른 조건이 만들어져 차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제품의 기대 수명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즉 BOE의 설계 변경 조치는 안정성을 담보로 생산량을 늘리는 조치였기에 만에 하나 아이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애플 브랜드 자체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BOE는 자사 고위급 임원을 애플 본사에 파견하여 설계 변경에 대한 기술적인 소명을 했지만 BOE와의 공급 계약 철회라는 애플의 결정을 바꾸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존의 BOE와 계약했던 하반기에 사용할 3천만 개의 아이폰 패널 물량을 삼성과 LG가 나눠서 배정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때 아닌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BOE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애플의 공급사로 채택되면서 중국 정부와 은행에게 돈을 빌려 수조 원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이번에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한 설계 변경과 공급 계약 철회로 인해 수조 원짜리 공장이 공급사를 찾지 못하고 먼지만 날리게 된 상황입니다. 다른 공급사를 찾기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애플에게 계약을 철회당한 BOE에 대한 기술력과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무도 BOE 패널을 탑재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 국가인 중국의 1위 업체인 BOE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자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 전반적으로 신뢰도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BOE에게 디스플레이용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던 협력업체들도 하루아침에 일감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이 일본의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나서서 한국산 제품으로 갈아 끼워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아이폰 점유율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폰 점유율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이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세계 1위 점유율을 기록 중인 한국의 스마트폰에 대한 반감과 일본 자국산 제품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일본 특유의 전체주의 문화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스마트폰을 무의식적으로 따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일본처럼 스마트폰 점유율이 극단적으로 편중되는 곳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아이폰 부품 중 절대 다수는 한국산입니다. 아이폰의 가격을 차지하는 원가 중 30%가량이 한국 제품으로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나 배터리와 같은 중요한 부품이 대부분 한국산입니다. 이번에 아이폰에 탑재된 BOE 패널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에 일본의 아이폰 사용자들은 크게 당황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 속에도 중국제 BOE 패널이 탑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움직임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BOE 패널은 극소량만이 아이폰에 탑재되었고 삼성이나 LG의 패널보다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가격을 주고 아이폰을 구매했는데 누구는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고 누구는 중국제 부품이 들어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일본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디스플레이 제조사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의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로 확인되면 일본 사용자들은 다행이라며 안도하는 반응이지만 중국제 BOE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사용자들은 품질과 내구성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특성상 애지기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무상 수리기간이 다가오는 사용자일수록 중국의 패널을 선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중국제 BOE 패널 문제와는 관련 없어 보이지만 최근 일본에서 삼성의 스마트폰이 대반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외면받았지만 디자인과 기술력을 앞세워 공략한 결과 최근 대략 14%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일본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기존의 갤럭시 스마트폰은 한 자릿수 점유율을 차지하며 일본 업체들에게도 밀리는 상황이었지만 기술력으로 무장한 폴더블 폰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본에서 한국제 스마트폰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 중입니다. 관련 통계를 확인해 보면 3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뛴 것으로 지난 10년 이래 한국산 스마트폰 점유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갤럭시 스마트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달 뒤에 새로운 신형 갤럭시가 공개를 앞두고 있어 현재 점유율보다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 갤럭시는 5년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삼성이 24%로 1위, 미국의 애플이 15%로 2위, 중국의 샤오미가 12%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물량 공세에 주춤하던 한국의 전자산업이 최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중국 제재와 한국의 독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시 도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9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한화디펀스 공장에서 폴란드로 수출될 K9 자주포의 출고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중국의 방해로 참석하지 못한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 대신 폴란드 육군 참모장 만시에 이 야부온스키 소장이 축사를 맡았는데요. 신속한 공급으로 폴란드의 국방력을 증강할 수 있게 해준 한국 정부와 한화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같은 날 현대로템에서도 K2 흑표전차의 출고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행 계약이 체결된 지 단 2달 만에 초도 물량을 납품한 한국의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던 유럽 국가들에서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초도 물량으로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이 먼저 출하되었고 나머지 K2 170대, K9 188문이 각각 2025년, 2026년까지 납품될 예정입니다. 폴란드에서는 이 막대한 전력을 활용하기 위해 기계화사단을 새롭게 편성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폴란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한국 무기를 더 사고 싶다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폴란드에서 구매를 문의한 무기는 다름 아닌 국산 보병전투차 IFVS-21 레드백이었습니다. 천무다연장 로켓 288대를 계약한 걸로도 모자라 보병전투차까지 구매하겠다고 나서 이러다가 우리 군이 쓸 장비도 폴란드가 다 쓸어가 버리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레드백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이전부터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는데요. 지난 21일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한국의 레드백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는 기계화 부대를 강화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부아슈차크 장관은 폴란드에서 자체 개발한 장갑차 보르속 보어석을 보완할 수단으로 레드백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레드백이 폴란드 현지에서 성능 테스트를 시작했다며 보르속과 레드백 사진을 나란히 게시하였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무기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몇 달 동안 레드백의 도입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폴란드에서 자체 개발되었고 2023년에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 보병전투차 보르속 보어석이 있는데 굳이 레드백을 도입하려는 이유에 의문이 드는데요. 두 장갑차는 설계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용될 것을 전제하고 만들어진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르속은 폴란드에서 운용 중인 구소련제 보병전투차 BWP-1을 대체하고자 개발된 보병전투차로 수륙양용이 가능한 경 장갑차입니다. 보르속의 중량은 25톤의 엔진은 750마력으로 중량 42톤의 1000마력의 레드백과 비교했을 때 방호력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경장갑차 보르속의 역할을 보완할 중장갑차로 레드백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폴란드 육군은 지반이 튼튼한 곳에서는 미국에서 도입한 M1 에이브럼스와 함께 레드백을 운용하고 지반이 약하고 도하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K2 전차와 보르속을 함께 운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에이브럼스를 운용하는 제18기계화사단의 전 사령관이자 우크라이나 원조팀 부사령관인 야로슬로프 그로마진스키 장군은 에이브럼스가 레드백이 킬러 듀오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를 운용하는 제-1871계화 사단은 벨라루스를 통한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도맡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중전차가 필요하고 이와 함께 무거운 IFV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레드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 준비가 된 강력한 사단이 있어야 합니다. 레드백의 가장 큰 장점은 장비가 이미 검증되어 즉시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르속은 아직 생산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폴란드에서 먼 나라인 한국에서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위기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부닥치게 될 위험이 없습니다. 폴란드가 공격받아도 계속해서 한국에서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현직 장군까지 나서 레드백을 보증하면서 보르속을 두고 왜 한국 무기를 도입하냐고 불평불만을 표하던 사람들도 합주기가 돼버렸습니다. 현재 레드백이 폴란드에 도착해 현지에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운용될 것을 전제로 했던 사막 도색을 벗겨내고 폴란드의 환경에 맞게 새롭게 도색된 모습이 공개되었는데요. 현대적이면서 세련된 레드백의 디자인에 폴란드 밀리터리 마니아들도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에 도착한 레드백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역시 차세대 보병전투차 도입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에 나섰었는데요. 90년대부터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그 긴 시간 동안 실전 배치는커녕 완제품도 공개하지 않아 또 제2의 아준 전차가 되는 거냐고 걱정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인도의 차기 보병전투차 FICV의 시제품이 드디어 공개되었는데요. 이를 본 인도 네티즌들은 탄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걸린 BMP 같은데? 이거랑 비슷한 걸 시리아에서 이즈놈들이 타고 다니는 걸 본 것 같아. 신냉전이라고 해서 무기까지 냉전 시대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데 이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세금 낭비야. 한인도 네티즌은 FICV와 레드백을 비교하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레드백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이런 게 나와버렸다. 라며 인도 네티즌들의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사실 이는 당연히 예정된 결과였는데요. FICV의 설계가 완료된 것은 2001년으로 20년이나 뒤처진 설계를 기반으로 제작된 장갑차입니다. 목표였던 2010년 이내로 나왔다면 쓸만한 장갑차였겠지만 완성이 늦어도 한참 늦어버렸죠. 그 성능도 1980년대에 실전 배치된 BMP에서 방어력만 조금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프로젝트 자체가 뒤엎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아준 전차와 태자서 전투기처럼 옷이 개발해놓고 외국산 무기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절차를 다시금 반복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 세계 보병전투차 시장에서 레드백이 가장 유력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어 인도 육군 역시 레드백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육군은 K9 자주포를 운용하며 한국 무기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게 되어 K9뿐만 아니라 K2 흑표전차의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군에서 사용할 장비이며 인도의 한화의 생산기지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레드백만 한 선택지가 없어 보입니다. 각국에서 레드백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레드백이 본래 목표로 했던 호주 입찰은 호주 정권이 바뀌면서 미루어지고 말았지만 외신들은 레드백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호주 보병전투차 입찰에서 기갑의 명가 독일 라인메탈사에서 제작한 차세대 보병전투차 링크스 링스와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결과 발표 직전에 호주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로 취임한 총리가 국방산업 전반을 재검토한다고 선언하며 결과 발표가 내년으로 미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연기가 결정된 직후 영국 군사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서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 지연 소식을 보도하면서 이번 입찰에서 레드백의 승리가 유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콘퍼런스 기간 진행된 7번의 인터뷰에서 국방 및 민간 전문가들은 한국의 한화가 호주 육군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인 보병전투차 입찰에서 승리가 유력하다 고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한방산 전문가는 최근 폴란드와 같은 NATO 국가에 판매한 큰 성과가 있는 한화가 보유한 공급망의 이점을 경쟁자인 라인메탈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두가 레드백의 승리를 점치며 도장만 찍으면 됐었는데 정권 교체로 사업 전체가 연기되고 만 건데요.
그 배경에 자신들이 불리하단 것을 인지한 독일의 막강한 로비가 있었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레드백의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하고 있던 한화가 난감한 처지가 되어버렸는데요. 폴란드에서 호주가 안 산다면 자신들이 레드백을 먼저 구매하겠다고 나서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